암호학은 어떻게 보면 응용수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 적어놨죠. 어려운 수학의 이로움이라고. 여러분, 수학이 쉬운 사람. 속으로 나 그래도 수학은 자신 있어 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수학자들에게 묻는다 하더라도 수학이 쉽냐라면 절대 아무도 쉽다라고 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의 분야는 무한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각에도 수학은 분야가 넓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암호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새로 나오고 있는 첨단의 수학들을 보통 소재로 삼아서 이루어지는 학문이기 때문에 어려운 수학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학이 어려우니까 이 암호학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수학이 쉬우면 그걸로 만들어진 암호학도 쉽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장 하물며 카톡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보내는 카톡은 다른 사람들이 다 읽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사진 저장 못해요.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다 까발릴 수 있어요. 물론 순식간에 지나가서 못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매번 어떤 사이트 들어갈 때마다 암호화 모듈이 켜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보가 보호되는 거거든요. 인터넷 결제 가능할까요? 당연히 못해요. 이거 인터넷 뱅킹 못합니다. 무조건 면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현금 거래해야 돼요. 가게 같은 데서 카드 못 긁습니다. 당연하죠. 신용카드 이거 못 긁어요. 그 돈은 해커한테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수학이기 때문에 이 현대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암호라는 게 뭔지부터 지금은 너무나 뜬구름 잡는 개념을 알고 있을 테니까 일단은 고전적인 암호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암호들부터 한번 살짝 몇 개 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A 암호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 쓰이고 있는 암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된다면 마지막 뉴스 같은 데만 당장 본다 하더라도 나오는 비트코인, 그런 이제 암호화폐까지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거는 최초의 암호 방식이라고 알려진 스키테일 암호 방식입니다. 굵기와 길이가 같은 두 개의 나무봉을 만들어서 저 나무봉의 이름을 스키테일이라 불러서 그래서 스키테일 암호입니다. 겹치지 않게 감아 올린 다음에 그 위로 가로로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프로젠 테이프의 해독을 위해서는 같은 크기의 나무봉을 이용해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관련된 영상 하나 짧게 좀 보고 갈게요. 그럼 이 스키테일 암호가 분명히 암호가 될 만하죠. 근데 당연히 이거는 한계가 많죠. 생각해봐요. 저 스키테일 암호 방식의 문제점들이 뭘까? 아무거나 좋으니까. 오래 쓰게 되다 보니까 다들 말아서 하게 되니까 뭔가 그런 아까 종이 같은 거면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넘어가면은 암호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메시지 길이가 길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봤다시피 중구 신당동 777 이 정도. 저 당시에는 뭘 썼느냐? 양피지를 썼어요. 가뜩이나 고급 재료인데. 또 길이가 찢어지기도 잘 찢어지고 당연히 짧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이거를 되게 얇은 막대에다 해버리면은 패턴이 읽혀버려요. 그래서 이제 고안되어진 새로운 암호 방식이 뭐냐? 문자를 암호화하는 방식에서 나타난 거예요. 문자 하나하나를 다 암호화시켜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긴 메시지를 보내도 해독하게.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는 학생? 다들 웬만하면 알 거예요. 워낙 유명하니까. 대표적인 또 명언이 있는데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있잖아요. 그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가 이분이 하신 거예요. 카이사르는 요거는 이제 고대 라틴어 버전 이름이고 사실은 그 언어마다 약간 좀 표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영어권에서는 시저라 그래요. 시저. 그래서 시저 암호라고 돼요. 시저. 카이저. 카이저도 이 카이사르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국립국어원에서는 카이사르를 이제 보통 공인하고요. 사용한 방식이 알려져서 그의 이름이 붙은 암호 방식이다. 암호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파벳별로 일정한 거리만큼 밉니다. 이때 평행이동시키는 문자 수가 키에 해당한다. 자, 키라고 하죠. 암호의 기초 용어들을 조금 얘기를 해줄게요. 알아두면 좋습니다. 일단 평문이라는 말을 써요. 평문. 내가 암호화하고 싶은 메시지 있죠? 그걸 이제 평문이라 그래요. 그 평문을 암호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암호문이라고 해요. 암호문. 그리고 이 암호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진짜 열쇠라는 의미를 써서 키라 그래요. 키. 그리고 이 암호문을 거꾸로 평문으로 돌려주는 행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호화한다 그래요. 복호화. 사실은 복호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적당한 이름이긴 한데 그냥 복호화, 암호화에 대응해서 복호화라고 해줄게요. 근데 복호화만 있지 않아요. 이 복호화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정당한 수신인을 위한 거예요. 쓰지 않을게요. 적어주세요. 정당한 수신자. 그러니까 내가 이 암호를 전달하고 싶은 그 대상 있죠? 그 사람이 이 암호문을 형문으로 바꿀 때 쓰는 걸 복호화라 그래요. 하지만 늘 이 암호문을 해석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적들이 있겠죠. 그렇죠? 적들. 제3자. 그 사람들이 이 암호문을 형문으로 바꾸는 행위를 암호 해독이라 그래요. 네요. 그래서 암호문을 복호한다라는 거랑 암호문을 해독한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뭔지 알겠죠? 정당한 수신인, 이거는 이제 허용되지 않은 제3자, 해커든 아니면 도청자든. 자, 그래서 이 카이사르 암호에도 당연히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라는 게 있어요. 이 예시 키는 3입니다. 왜? 3칸을 밀었어요. 이제 A는 D가 돼요. A에서 B, C, D에서 D가 되고 B는 E가 돼요. C는 F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키가 3짜리. 그러면 만약에 정당한 수신자라고 하면은 키를 그냥 받았으면 야, 이거 나 암호 키 3이야 라고 하면 그대로 원상복구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당한 수신자가 아니야. 해커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키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후보들을 다 시도해보면 돼요. 사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영어 알파벳 같은 경우는 26글자입니다. 영어 알파벳은. 그러면 25가지가 나오겠죠. 그냥 그대로 고지대 그대로 쓰는 걸 제외하고. 그렇죠? 그 25가지 경우를 다 해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후, 람, 티, 풍, 뭐, 툭. 한글 자음만, 모음은 안 건드렸어요. 한글 자음만 카이사르 암호화했습니다. 해독해서 그 키가 몇이었는지를 알아맞춘 학생한테 한 권을 주도록 할게요. 해보세요. 오, 그쵸. 그래요. 키는 몇이었죠? 4. 맞았어요. 답은 4입니다. 4칸 민 거예요. 그래도 제법 그럴싸하죠. 스케이테일 아머씨 이거 말아서 쓰고 있었다가 처음 나왔었을 때는 대파란이었겠죠. 만약에 방식을 몰랐다고 해봐. 여러분 이 문자를 처음 봐봐. 이게 뭔 소리야?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썼었을 때만 해도 너무나도 유용한 방식으로 쓰였다. 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죠. 박수! 자, 그럼 카이사르 암호 방식의 단점이 뭘까? 키가 한정돼 있다. 너무 적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암호의 키의 종류를 늘릴 수 있을까요? 한정된 문자를 가지고서. 가장 획기적인 방식이 뭐였냐면 말 그대로 뒤죽박죽 섞는 겁니다. 1대1 개형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영어 알파벳의 경우에는 그럼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이 나오느냐? 26 팩토리얼 빼기 1이 나와요. 팩토리얼은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 한글 자음 같은 경우는 14 팩토리얼 빼기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26 팩토리얼이라는 개수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돼요? 1조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저게 대충 4 곱하기 10의 26제곱 정도 되거든요. 1조가 10의 12제곱이니까 1조 곱하기 1조하고도 100을 더해야 되겠죠. 이거에 해독하려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꽤나 오래 쓰인 암호 방식입니다. 이 다이내션 암호 방식으로 막 비비 꼬아진 긴 암호문이 있어요. 이거 해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참고로 지금 이거 풀렸어요. 풀린 지 오래됐어요. 이 암호 방식을 깨트린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이슬람 수학자 알킨디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죠. 알킨디께서 빈도 분석법이라는 방식을 고안을 해요. 형문에 등장하는 문자의 빈도랑 암호문에 등장하는 문자의 빈도가 일치한다는 가정으로부터 각 문자의 사용 빈도 통계를 바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킨디께서 이제 말 그대로 통계적인 추론을 최초로 시도한 수학자로 꼽히기도 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제 빈도 분석법을 만든 시기가 9세기인데 유럽에서 이분의 그 방식이 알려진 게 15세기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카톡을 못 써요.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 결제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암호가 다 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암호학이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빈도 분석법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러한 암호법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약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요.
빈도 분석법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문자 사용 빈도에 대한 통계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한국어를 생각해 봅시다. 한국어의 그 기역부터 히읗, 키읔까지가 다 일정한 빈도로 쓰이나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자음은 이응입니다. 이응. 이응이 가장 많이 써요. 그럴 것 같죠. 그렇죠? 그 다음이 니은. 이런 식으로 빈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글을 이제 치환시켜 놓은 그 암호문에서도 이응 역할을 하는 녀석은 가장 많이 쓰일 거라는 거죠. 그거를 문자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단어에 대해서도. 한국어에서도 자주 쓰이는 이제 그 어휘가 있잖아요. 그러한 단서들을 얻어내고 난 다음에 익숙한 단어를 추측하고 단어의 패턴을 추측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언어들은 다 패턴이 있어요. 이런 식인 거야. 오늘 날씨는 땡땡. 그럼 여기 올 말은 대충 뭘 건지 예상이 되죠? 맑다, 뭐 흐리다, 비가 온다 이런 식으로. 그게 패턴인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어쩌고 생뚱맞게 아프다. 뭐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적국과의 그 긴박한 전쟁 와중에 우리 편한테 오늘 날씨는 뭔가 아파. 이게 보내면은 우리 편 사람 그 보고서 등장하는데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통계 자료로 인해서 몇 개의 단서만 얻어내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무너져요. 패턴이 보이니까 익숙한 그 경험치로. 그래서 이제 이 단일치 암호 방식을 무너뜨린 빈도 분석법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암호 방식들이 만들어집니다. 빈도 분석법으로도 추론을 할 수 없게 암호문에 등장하는 문자들의 빈도까지 바꿔줘 버립니다. 고전 암호 중에 마지막으로 볼 게 뭐냐면 실제로 세계 제2차 대전 때 쓰인 암호 방식이에요. 애니그마라는 기계를 이용한 방식입니다. 나치에서 이걸 썼고, 애니그마라는 용어 자체는 독일어로 수수께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세르비우스가 20세기 초에 발명한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하는 기계이다. 송신자, 수신자는 애니그마를 한 대씩 갖고서 사전에 코드북, 이게 이제 실제로 쓰였던 코드북이에요. 그래서 이 코드북에 날짜별로 다 키가, 이게 이제 날짜별 키들을 담고 있는 정보거든요. 그래서 날짜별 키에 따라서 이제 통신키를 암호화합니다. 즉, 평문을 통신키로 1차 암호화하고 통신키를 날짜별 키로 또 2차 암호화하는 방식입니다. 이 명칭 한번 좀 보면은요, 이거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그 타이핑을 한 요 키보드, 요 다음에 나오는 게 램프 있죠, 램프? 이런 식인 거예요. 내가 여기다 A를 쳐요. 그럼 여기에 A에 해당하는 암호, 뭐 D 같은 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암호화된 그거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이제 무선 통신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플러그 보드는 뭐냐면 이 날짜별 키라고 했죠. 이거 좀 적어줘야 될까? 코드북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날짜별 키. 두 번째로, 저거 안 말해줬네요. 로터. 3개랑 이 로터들의 설치 각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 뒤에 이게 로터예요. 이게 로터들인데, 처음 만들어진 거는 이 로터를 3개짜리를 써요. 나중에는 로터 4개짜리로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이 로터들은 톱니바퀴처럼 생겼는데, 이 로터들에는 각이 적혀 있는데요. 그 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30도, 40도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고, 문자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로터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리을, 미음, 비읍,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북에는 그 날짜에 해당하는 문자가 그 로터별로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설치를 할 때 그게 맞춰가지고 저기다 꽂는 거예요. 로터를. 로터는 이제 당연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날짜별로 어떤 로터를 쓸 건지 그 3개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찾고 이거에 해당하는 로터 3개를 가져와서 그 로터의 그 각도 적혀 있는 거 그거에 맞춰서 3개를 딱딱딱 꽂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별 키는 뭐냐면 이 날짜별 키는 이 플러그보드, 이 플러그보드의 배선을 바꿔주는 역할이에요. 예시가 나와 있죠. 자, 일단 날짜별 키를 가지고 플러그보드의 이 배선들을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요 같은 경우는 딱 이 2개만 이렇게 꽂아져 있는데 당연히 이렇게만 돼 있지 않겠죠. 되게 다양하게 배선이 돼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키보드로 B를 입력한 거예요. B를 눌러준 거예요. 그럼 B를 눌러주면 이제 이 안에 이제 회로에 따라서 플러그보드 이렇게 지나가고, 자, 로터가 1, 2, 3이 있죠. 로터 3개가 있는데 사실 얘는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에서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죠. 따라라라단
따라라란따 해서 오면은 반사판에 튕겨요. 반사판에 튕겨서 따라라란따 이렇게 가면은 C가 돼서 불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만약에 복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편이 이 암호를 받는다 쳐봐요. 우리 편은 C를 무선 통신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럼 나는 그대로 어떻게 하면 돼? C를 누르면 돼. 그럼 C를 누르면 거꾸로 가서 B에 불이 들어오죠. 평문이 되는 거죠. 훌륭하죠, 그렇죠? 암호화와 복호화가 다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날짜별 키를 맞춰주면.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금방 털렸겠죠. 자, 이제 어떠한 이제 수가 들어가냐. 이 애니그마는 실제로 기계식, 또 독일이 또 이런 톱니 기계 잘 만지거든요. 타이핑을 하나 누를 때마다 이 로터가 요 첫 번째 로터 있죠. 요게 한 클리크씩 이동해요. 돌아가요. 한 클리크씩. 그러니까 처음에 B를 딱 누르면 C가 나왔잖아. C 나오고 난 다음에 요게 한 클리크 위로 올라가요. 한 클리크씩. 여기 한 클리크가 딱 회전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B를 눌러도 C가 안 나옵니다. 이해되죠? 확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타이핑 누를 때마다 첫 번째 로터가 한 클리크씩 이동하고 이게 한 바퀴 회전하고 나면 로터 2가 또 한 클리크 이동합니다. 로터 2가 또 다 돌고 나면 로터 3이 한 클리크 이동해요. 물론 이 세 개는 다 그렇게 동시적으로 이동해요. 그렇게 해서 타이핑 할 때마다 다른 암호문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것만 끝이 아니에요. 자, 여기 앞에 보면 날짜별 키라고 했는데 날짜별 키는 여기 말해줬죠. 통신 키라는 게 또 있어요. 이 통신 키는 뭐냐면 암호를 보내는 그 암호 송신자 있죠? 송신자, 그 사람이 자기가 그냥 임의로 짜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날 끌리는 그냥 문자 3개 아무거나. 그래서 3개의 문자를 적어줄게요. 3개 알파벳. 이 3개 알파벳은 누가 정한다? 송신자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내가 맘대로. 오늘은 그냥 1, 2, 3 해야지. 그럼 1, 2, 3인 거야. 요거를 이제 곱하기 2번 타이핑합니다. 자, 이거 뭔지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제 날짜별 키에 따라서 처음에 애니그마를 세팅을 쫙 해요. 세팅을 쫙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됐죠? 이 3개 정보를 가지고 애니그마 설치를 딱 해. 송신자는 이제 뭘 하냐면 내가 그날 끌리는 3개의 단어를 입력을 하는데 그 3개의 단어를 입력할 때마다 다르게 나오죠? 그치? 그러면 이 3개 알파벳을 2번 연달아 치면 앞에 3글자랑 뒤에 3글자는 당연히 다릅니다. 이해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방금 여기 하셨던 요 통신 키를 날짜별 키에 따라서 암호화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정한 통신 키를 이 애니그마 설정에 의해서 암호화가 됩니다. 3개를 2번 타이핑을 해서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무선 통신을 할 때 요 6개의 알파벳 있죠. 요 알파벳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어주는 거예요. 이 3개 알파벳은 이 통신키는 뭔 역할을 하냐면 3개라 그랬죠. 통신키 3개. 내가 예를 들어서 ABC였다고 해봐. ABC. 그러면 이제 요 로터 3개 처음에 날짜별 키에 따라서 맞추는 거 있죠. 요거 6번 친 다음에 요거 로터를 빼요. 뺀 다음에 요 내가 설정한 거 있죠. 임의로 한 거. ABC 있으면은 그 ABC라는 거에 맞춰서 재설정합니다. 로터를. 그러니까 날짜별 키대로 설치를 했어요. 내가 이제 그날 ABC가 끌려. 그러면 ABC 쳐요. 그렇게 해서 6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로터를 3개를 해체해요. 그런 다음에 이 3개를 순서대로 A, B, C 각도로 다시 재설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평문을 타이핑해서 이거를 무선통신으로 보내요. 받는 그 수신자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수신자 입장에서는 6개 왔잖아요. 6개 알파벳이 처음에 이제 보이죠? 그거대로 타이핑을 해요. 그러면 무선통신이 제대로만 왔으면 동일한 문자열 3개짜리가 2개가 딱 찍혀요. 애니마가. 만약에 그게 좀 이지러지게 왔다. 그러면 이거는 무선통신이 잘못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암호문인가까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수신자 입장에서. 수신자 입장에서는 이 6개를 날짜별 키 설치한 대로 따따딱 해보고 3개가 동일한 게 2개가 패턴대로 나와? 그럼 제대로 왔네. 그러면 이 3개 패턴대로 로터에 빼서 그거 보고서 꽂아줘요.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를 쫙 타이핑하면 평문이 쫙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암호 해독을 하고 싶어요. 연합군. 독일군이 이걸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연합군 입장에서 이 암호를 깨트리려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컴퓨터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거는 적들을 막 그쵸, 인질로 삼아가지고 데려오든 그렇게 해가지고 코드북을 입수를 하든 혹은 이제 컴퓨터로 무작위로 돌리든 해서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 통신키는 그날 이제 수신하는 사람이 송신하는 사람이 이제 기분에 끌리는 대로 바꿔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에 관한 영상 하나를 좀 볼게요. 재밌을 거예요. 애니그마의 약점은 결국 뭐다? 같이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사실상 이 통신키를 암호화하는 동안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첫 번째 로터만 돌아갑니다. 두 번째 로터, 세 번째 로터는 그에 따라서 수반돼서 변동되는 것이죠. 근데 뭐 이거는 그렇다 쳐요. 두 번째, 통신키를 이제 2회 반복한 것을 암호화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앞에 세 개랑 뒤에 세 개를 이제 동일한 것이 원래 동일한 평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하겠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근데 그렇다 쳐요. 사실 이 두 개가 크리티컬한 거죠. 세 번째, 통신키를 작업하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영화 장면에 그런 게 나왔죠. 자기 애인 이름으로 했다. 결국 이제 사람이 그거를 그날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무작위로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때 독일군들은 무신경했었던 거죠. 그냥 똑같은 알파벳 3개 그냥 쳐버리고 그랬어요. 똑같은 알파벳 3개 치든지 진짜 이제 그 애인의 이름으로 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 통신키라는 게. 그 다음 네 번째, 코드북. 이 코드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송신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수신자도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송신자는 코드북을 이 수신자랑 반드시 공유해야 됩니다. 만약에 중간에 누군가 채가면 다 털리는 거예요. 그렇죠? 코드북의 존재. 그래서 제3세대 현대암호. 현대암호는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통신키를 사람이 만드는 거가 사람이 만들면 예측 가능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난수의 개념을 도입해요. 수학적으로. 난수. 적어주세요. 난수가 뭔지는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요. 코드북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키를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는 것의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암호에서는 어떤 방식이 생겨나냐면 공유하지 않는 수신자가 자기만 혼자 알고 있는 개인 키라는 걸 도입해요. 개인 키, 프라이빗 키인데 이건 송신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만 알고 있는 개인 키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요거에서 그렇게 해서 현대 암호 방식이 등장한다. 자, 이게 고전 암호 방식에 대해서 한번 훑었는데 쉬었다가 15분까지만 쉬었다가 합시다.